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애플, AAPL입니다.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와, 정말 자료가 방대하더라고요. 애플의 사업 모델부터 재무 상태, 핵심 기술,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위험 요인까지. 네, 맞아요. 정말 다각도로 분석해볼 내용이 많은 기업이죠. 특히 애플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정말 무너지지 않을 성 같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몸집이 큰 만큼 위험도 크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 애플의 그 강력한 브랜드 파워나 생태계, 그리고 재무 상태는 정말 압도적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죠.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커져가는 규제 압박이라든지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또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 대한 부담감 같은 만만치 않은 과제들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양면을 좀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 또 신중해야 할 면 모두요. 네,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기업, 애플의 속살을 한번 본격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지점은 애플의 핵심 전략, 바로 생태계 확장과 고객 잠금입니다. 이게 단순히 아이폰이나 맥북 같은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그런 거대한 애플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사한 내용들에서도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그 서비스 부문의 야망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기존 서비스 사용자 수를 늘리는 걸 넘어서서요. 금융 서비스 같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까지 확장해서 이 애플 생태계 전체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목표가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네, 금융 서비스라면 애플카드나 페이레이터, 세이빙스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보면 향후 한 3년 안에 이 서비스 부문의 전체 시장 규모, 그러니까 TAM이라고 하죠. 이게 무려 5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추정까지 나오더라고요. 와, 5천억 달러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어마어마하죠. 애플은 이 거대한 시장에서 현재 한 5% 정도 되는 점유율을 2028년까지 8%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비스 매출만으로 1,4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게 연평균으로 따지면 15%씩 성장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연평균 15% 성장이라. 네. 이건 서비스 부문이 단순한 부수 입원이 아니라 이제는 애플의 핵심 성장 엔진이 되겠다.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야겠죠. 상당히 야심찬 목표인 건 분명합니다. 5천억 달러 템이라는 것도 그렇고 연 15% 성장률도 현재 애플의 서비스 규모를 생각하면 꽤나 도전적인 수치죠. 물론 애플 생태계의 그 충성도가 워낙 높다는 점은 분명 유리한 조건입니다만. 그렇죠. 한번 쓰면 바꾸기 힘드니까요. 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단순히 기존 고객을 잘 유지하는 걸 넘어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침투율을 정말 꾸준히 그리고 공격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과제가 남습니다. 글쎄요.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애플의 비밀병기라고 할 만한 게 등장합니다. 저희가 본 분석 중에 고객 생애 가치, LTV, 와 고객 획득 비용 CAC의 압도적인 우위를 지적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고객 한 명을 새로 데려오는 데 드는 비용은 경쟁사보다 훨씬 적게 드는데 일단 한 번 데려온 고객한테서는 훨씬 오랫동안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낸다는 겁니다. 그 LTV, CAC 비율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으로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분석되던가요? 일단 애플은 이미 전 세계에 깔려있는 활성기 기수가 20억 개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이 거대한 플랫폼이 이미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애플페이나 애플 저축계좌 같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내놓을 때 별도의 큰 마케팅 비용 없이도 기존 사용자들한테 바로 알리고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업데이트 알림 하나 띄우면 되니까요. 그렇죠. 분석에 따르면 이 덕분에 고객 획득 비용 CAC가 외부 금융회사나 다른 IT 기업들에 비해서 최소 50% 이상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CAC가 절반 수준이라는 건, 이건 신규 서비스 확장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비용 우위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의미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비용은 적게 드는데 반대로 일단 애플 생태계에 발을 들인 고객은 어떻습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 여러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점점 더 깊숙이 락인되잖아요.
그렇죠. 아이폰 쓰다가 갑자기 안드로이드 폰으로 넘어가려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이나 데이터 옮기는 것도 일이고요. 맞습니다. 점점 다른 생태계로 넘어가는 게 불편해지고 귀찮아지는 거죠. 이 때문에 이탈률은 매우 낮아지고 고객 한 명으로부터 얻는 평생 가치, 즉 LTV는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특히 충성도 높은 핵심 고객들의 LTV는 평균적인 고객과 비교했을 때 최소 2배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결국 그 낮은 CAC와 높은 LTV의 환상적인 조합. 이게 애플 서비스 사업의 높은 수익성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핵심 동력이라는 분석이군요. 현재 이 선순환 구조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LTV CAC 비율 덕분에 애플은 더 이상 단순한 하드웨어 제조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거죠.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기반의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본 분석에서도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로 이 독점적인 생태계 자체가 경쟁사가 넘보기 힘든 강력한 경제적 해자, 모트 역할을 하고요. 네, 그 해자 개념이 중요하죠. 둘째로 서비스 부문은 하드웨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 투자, 캐펙스로 높은 수익률 ROIC를 내니까 자본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셋째로 금융, 이나 앞으로 나올 AR, VR 같은 잠재력이 큰 신규 시장에 기존 아이폰 플랫폼을 기반으로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엄청난 확장성까지 갖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애플의 주가 수익 비율 P는 S&P 500 평균이나 전통적인 제조업체들과 비교할 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하이 퀄리티 플랫폼 기업들과 비교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는 거군요. 향후 목표 P는 한 28배에서 32배, 그리고 서비스 부문의 목표 주가 매출 비율 PS는 7배에서 10배까지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 서비스 성장성과 AR 같은 미래 비전에 대한 프리미엄을 반영한 수치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높은 밸류에이션은 결국 미래의 성장에 대한 매우 높은 기대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AR, VR 같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신규 시장에서의 성공이라든지 혹은 서비스 부문의 지속적인 고성장이 실제로 숫자로 증명되어야만 그 높은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최근 점점 더 강화되는 규제 움직임들, 예를 들어 유럽연합 EU의 디지털 시장법 DMA 같은 것들은 애플의 그 강력한 락인 효과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규제들이 장기적으로는 LTV CAC 비율을 훼손시킬 위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프리미엄이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고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는 확실히 계속 신경 써야 할 부분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애플의 재무적인 강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 우려를 조금 상쇄할 만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분석 자료들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치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에요. 대표적인 게 자기 자본 이익률 ROE죠. 아, ROE가 150%에 달한다는 그 분석 말씀이시죠? 저도 그거 보고 정말 경이로운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ROE가 약 150%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중국의 대형 상업은행들 ROE가 보통 10%가 채 안 되거든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15배 차이네요. 계속 줄여나가는 효과가 크게 작용합니다. 재무 레버리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죠. 네, 그 점은 인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또 마진율이 높은 서비스 매출이 계속 늘어나니까 분자인 순이익 자체도 꾸준히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적은 자본으로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내는 아주 효율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ROE 150%라는 수치가 자사주 매입이라는 어떻게 보면 재무적인 기법에 영향이 크다는 점은 명확히 인지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반드시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기업 본연의 경쟁력만을 오롯이 반영한다고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죠. 네, 그 부분은 맞는 지적입니다.
총 자산이익률 ROA도 보면 약 25에서 3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애플이 보유한 막대한 현금을 생각하면 그 엄청난 자본이 항상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계속 남는 것 같아요. 안정성은 높지만 다른 투자 기회를 놓치는 기회비용 측면도 고려해 봐야 하죠. 현금을 너무 많이 쌓아두고 있다는 비판도 일리가 있긴 하죠. 그럼 수익 구조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애플의 힘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 비중으로 보면 제품,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맥 같은 하드웨어가 한 80% 정도 되고 서비스가 20% 정도잖아요. 네, 아직은 하드웨어 비중이 압도적이죠. 그런데 매출 총 이익률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품의 마진율은 약 39% 정도인 반면에 서비스 부문의 마진율은 무려 70%에서 75%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마진율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는 서비스 부문이 훨씬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성장성에서도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죠. 향후 한 2년간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제품 쪽은 3%에서 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서 서비스는 10%에서 15%로 훨씬 높게 예측되더라고요. 바로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R&D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 같은 고정비 성격의 지출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요. 마진율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서비스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전체 매출 증가율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아, 그게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예를 들어 총 매출이 10% 증가할 때 애플의 영업이익은 약 13%에서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될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애플의 영업 레버리지 정도 DOL을 계산해봐도 1.2에서 1.5 수준으로 관찰되어서 이 분석을 뒷받침하고요. 확실히 매력적인 수익 구조입니다. 고마진 서비스가 성장을 견인하면서 이익률은 더 빠르게 개선되는 구조니까요. 하지만 이 매력적인 고마진 서비스 모델에는 또 다른 치명적인 약점, 바로 플랫폼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분석에서도 지적하겠이 애플은 은행처럼 대출 부실 같은 신용 리스크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돈 떼일 일은 없으니까요. 네. 하지만 대신에 앱스토어 수수료 규제 같은 플랫폼 자체에 대한 규제나 혹은 주력 제품인 아이폰 판매 부진, 또 예상치 못한 공급망 교란 같은 문제에 훨씬 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앱스토어 수수료 관련 규제는 파급력이 정말 클 수 있어요. 아까 그 규제 리스크 말씀하실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수수료율이 단 1%포인트만 하락해도 타격이 크다는 분석이 있었죠. 네, 한번 구체적으로 가정을 해보죠. 만약에 어떤 강력한 규제가 도입돼서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받는 수수료율이 현재 30%에서 29%로 딱 1%포인트 하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네. 연간 서비스 매출이 1,000억 달러이고 그중에서 앱스토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라고 하면요. 매출 감소액 자체는 약 7억 달러 정도입니다. 7억 달러면 애플 규모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매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부문의 마진율이 70%가 넘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7억 달러의 매출 감소가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그 높은 마진율 때문에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 매출 감소분보다 이익 감소분이 훨씬 크군요. 네. 이게 어쩌면 제품 매출이 1% 감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일 수 있다는 거죠. 애플의 이익 구조가 이런 규제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규제 리스크가 정말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건 정말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군요. 그럼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 애플의 또 다른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특히 최근에 발표된 애플 인텔리전스로 넘어가 보죠. 관련 분석들을 보면 이 기술의 가치를 아주 흥미롭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새로운 AI 기능을 몇 개 추가하는 걸 넘어서서요. 애플 생태계 전체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그 고마진 서비스 부문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을 거라고 분석하는 건가요? 관련 재료에서 몇 가지 가정을 사용해서 추정을 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새로운 AI 기술이 도입된 걸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기존 유료 서비스를 더 많이 쓰게 되거나 ARPU 증가 혹은 무료 사용자가 유료로 전환하는 비율이 추가적으로 0.5%포인트 상승한다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정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0.5%포인트 추가 상승이요? 네, 꽤 보수적인 가정이죠. 이렇게 계산했을 때 연간 약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4,700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영업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건 하드웨어 판매량과는 별개로 이 기술 자체의 고도화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안정적인 추가 이익 흐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연간 3.5억 달러.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애플의 전체 이익 규모를 생각하면 글쎄요, 아주 큰 비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0.5%포인트 상승이라는 가정 자체도 아직은 검증이 필요한 단계고요. 또 이 기술의 내재 가치를 계산할 때 P25배를 적용해서 약 87.5억 달러, 우리 돈 11조 8천억 원 정도로 추산했는데 이것도 애플의 전체 시가총액, 지금 거의 3조 달러에 육박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0.3% 미만으로 좀 미미해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정도 가치만으로 현재 애플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애플 인텔리전스가 창출하는 직접적인, 그러니까 공격적인 가치만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본 다른 분석에서는 방어적인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강조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애플의 이런 독자적인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경쟁사들이 다 AI 기능을 내놓는데 애플만 뒤처졌을 경우를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경쟁사들이 막 새로운 AI 기능을 강화하는 동안 애플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을 거고요. 이는 결국 서비스 매출 성장률 둔화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없어서 서비스 매출 성장률이 예상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고 가정해 보면요.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잠재적으로 연간 35억 달러의 영업이익 손실을 막아준 셈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3.5억 달러를 더 버는 효과보다 35억 달러 손실을 막아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애플 인텔리전스는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애플의 이익 기반을 지켜주는 강력한 이익 해자, 프로핏 모트로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익 감소를 막아주는 방어적 가치로서의 중요성, 이건 확실히 설득력이 있네요.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게다가 애플이 가진 기술적인 해자 자체도 정말 깊고 탄탄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하드웨어, 자체 개별 칩이죠. 소프트웨어, iOS, macOS, 서비스,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 등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수직 통합 구조. 이거 정말 따라하기 어렵죠. 네, 그 통합 생태계가 애플의 가장 큰 강점이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온디바이스 AI 구조. 이것도 경쟁사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고요. 또 연간 3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붓는 막대한 R&D 투자. 마지막으로 수년에 걸쳐 축적된 수백 페타바이트, PB 이상의 아주 질 좋은 사용자 데이터, 물론 개인 식별 정보는 제외하고요. 이 모든 걸 경쟁사가 단기간에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 이상, 그리고 50억 달러 이상의 누적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5년 이상, 500억 달러 이상, 따라잡기 정말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애플이라는 브랜드 가치나 그동안 쌓아온 생태계 효과는 단순히 돈만 투자한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술적인 해자가 깊다는 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 능력과 프라이버시 중심의 접근 방식은 분명한 차별점이고 사용자들이 애플을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죠. 하지만 경쟁사들도 AI 분야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고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애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쟁이 치열하죠.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때로는 이게 기능적인 제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또 아까 계산대로 설령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술적 가치가 지금보다 2배가 된다고 해도 그게 주가 상승에 기여하는 정도가 0.3%포인트 추가되는 수준이라면 글쎄요, 그 자체만으로는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이 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듭니다. 그 숫자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숫자 너머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봐야죠. 분석 결론에서도 나오듯이 애플 인텔리전스는 단순히 몇 억 달러 추가 이익 이상의 훨씬 큰 의미를 가집니다. 서비스 부문의 프리미엄 가치를 정당화시켜주고 어쩌면 아이폰 교체 주기를 단축시킬 수도 있는 잠재력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ARPU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려서 애플이라는 기업을 최고 마진을 내는 개인화된 AI 플랫폼 기업으로 시장이 재평가하게 만들 핵심 동력이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재무 기여도보다는 장기적인 게임 체인저로서의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시장이 이 전략적인 가치를 얼마나 인정해주고 또 그걸 밸류에이션에 얼마나 반영해주느냐가 관건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실적 추적과 예측 모델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료 4번과 7번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실적을 볼 때 특히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가 있다고요. 네, 다른 기업들과는 조금 다른 지표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바로 활성 설치기기 Active Installed Base, 줄여서 AIB라고 부르는 것과 서비스 매출입니다. 이 AIB, 그러니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의 애플 기기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앱스토어에서 앱을 사거나 아이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를 구독하거나 애플 뮤직을 듣는 등 서비스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기기가 많아야 서비스 사용자도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이 AIB는 보통 1에서 2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서비스 매출 성장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선행 지표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쭉 보면 그런 경향이 꽤 뚜렷하게 나타나죠. AIB가 늘어나면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 서비스 매출이 따라서 증가하는 패턴이요. 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2025 회계연도 1분기, 그러니까 2024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AIB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선행지표 역할을 하면서 그 분기 서비스 매출도 전년 대비 14%나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이어지면서 그 다음 분기인 2분기, 즉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에서도 서비스 부문은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죠. 다만 그 2분기 전체 매출 성장률은 5% 정도로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폰 판매량 같은 하드웨어 부문의 부진을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하드웨어 판매도 여전히 중요하죠. 이제 중요한 것은 다음 분기, 즉 회계연도 3분기, 4월, 6월 실적을 예측해보는 것일 텐데요. 관련 분석 자료에서는 의사 컨센서스, 수도 컨센서스라는 재미있는 개념을 사용해서 접근하더라고요. 아, 네. 그게 뭐냐면 애플은 보통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공식적인 가이던스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약간 두루뭉술하게 제시하는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공식 가이던스가 없다고 가정하고 대신에 애플이 그동안 보여줬던 보수적인 가이던스 경향이라든지 경쟁사들의 성장률 추이, 또 달러 강세나 중국 시장 상황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장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만한 수준의 컨센서스를 자체적으로 추정해 보는 겁니다. 아하, 일종의 가상 컨센서스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 분석에서는 이런 여러 요인들을 종합해서 3분기 매출에 대한 의사 컨센서스를 940억 달러 정도로 설정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 한 4.5% 정도 성장하는 수준으로 가정한 거죠. 그럼 만약에 애플이 실제 실적 발표 때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이 940억 달러 근처, 예를 들어서 920억 달러에서 960억 달러 사이가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제시한다면 시장은 이걸 예상대로군 하면서 중립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애플이 보통은 자기들이 제시한 가이던스보다 실제로는 더 좋은 실적을 내왔던 전례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기대치, 소위 위스퍼 넘버는 이 940억 달러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가이던스 상단 이상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자료에서는 이 가상의 컨센서스와 가이던스를 기준으로 해서요. 실제 실적 발표의 결과에 따라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시나리오별로 예측해 놓았습니다. 이게 꽤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 실제 발표된 매출이 910억 달러 이하 미스로 컨센서스를 크게 밑돌면 이건 심각한 실망으로 받아들여져서 주가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8%까지 하락할 수 있다. 성장 모멘텀이 꺾였다는 우려가 커지겠군요. 그렇죠. 반대로 실제 매출이 940억 달러 내외 밑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면 중립적이긴 한데 숨겨진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고 보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 정도의 보합세를 보일 수 있다. 딱 예상만큼만 하면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만약 960억 달러 내외 빛로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면 이건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서 플러스 3%에서 플러스 5% 정도 상승할 수 있고
만약 975억 달러 이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 이건 뭐 강력한 랠리로 이어져서 플러스 7% 이상 급등하고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감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네요. 투자자들이 참고하기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2분기 실적 분석 자료의 시나리오를 다시 보면 가이던스를 충족하고 서비스 부문이 12% 정도 성장하는 베이스 시나리오의 달성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유지, 홀드 또는 매수, 바이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만약 서비스 성장률이 15% 이상 나오고 AI 효과까지 가시화되는 불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플러스 15% 상승할 잠재력도 있다고 보고요. 물론 반대로 AI 증가세가 꺾이고 서비스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둔화되고 중국 시장 부진까지 겹치는 최악의 베어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주가가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항상 양쪽 가능성을 다 열어둬야겠죠. 이제 앞서 잠깐씩 언급되었던 리스크 부분을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규제 리스크요. 분석 자료들을 보면 애플의 핵심 리스크는 역시 규제 및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용 리스크 같은 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당하지만 이 규제 리스크는 정말 현실적인 위협이죠. 과거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의 매출이 갑자기 급락하거나 EU에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한다는 뉴스가 나올 때처럼 리스크 이벤트가 시장에서 부각될 때마다 애플의 P 배수는 평균적으로 1.5에서 2.0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시장이 그동안 부여했던 프리미엄을 바로 회수해 간다는 의미군요. 그렇죠. 혹시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주가에 바로 반영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떤 분석 자료에서는 최악의 규제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제시하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정말 좀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입니다. 어떤 시나리오였나요? 예를 들어서 앱스토어 수수료나 구글과의 검색 엔진 기본 탑재 계약 대금 같이 애플의 핵심적인 서비스 매출원이 강력한 규제로 인해 기존 대비 20% 정도 감소한다고 극단적으로 가정해 보는 겁니다. 서비스 매출이 20%나요? 와. 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거죠. 이렇게 되면 전사 매출 기준으로 보면 감소율은 약 5% 정도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비스 부문의 마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매출 감소가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5%에서 20%까지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순이익 감소율이 3, 4배 더 크네요. 아까 그 레버리지 효과가 반대로 작용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에다가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 시장에 확산되면 주가는 최악의 경우 현재 수준에서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5%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아마 애플이 장기적으로 안고 가야 할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마이너스 35%면 정말 엄청난 하락인데요. 규제 리스크의 파괴력이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겠네요. 하지만 물론 이런 심각한 리스크 시나리오도 존재하지만 애플의 리스크 관리 능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분석에서도 언급하듯이 압도적인 규모의 현금 보유량, 여전히 높은 수준의 마진율,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강력하게 발동하는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등은 외부 충격에 대한 강력한 완충 장치 역할을 해줍니다. 네, 재무적인 체력만큼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죠. 네, 재무 건전성 측면만 놓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보다도 오히려 더 안정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의 반대편에는 또 엄청난 기회 요인도 존재합니다. 관련 분석에 따르면 만약 AI 기술과 XR 플랫폼, 지금은 비전 프로지만 후속작들이 나오겠죠. 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서비스 생태계가 B2B 시장이나 헬스케어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확장될 경우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회를 예상하던가요? 이 신규 시장 확장을 통해서 연간 8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TAM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 CAGR이 기존 전망치인 7% 수준에서 12% 수준으로 무려 5%포인트나 상승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CAGR이 5%포인트나 상승한다면 네,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죠.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주가에는 장기적으로 플러스 40%에서 플러스 60% 수준의 상승 잠재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플 투자의 핵심적인 장기 기회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리스크도 크지만 기회도 정말 엄청나네요. 그럼 이 리스크와 기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분석에서는 리스크 조정 할인율 RADR이라는 것을 계산했더라고요. 네, DCF 모델 같은 가치 평가를 할 때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와야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할인율이죠. 기업의 위험도를 반영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네. 기본적인 자본 비용 WACC를 8.0%로 잡고 여기에 앞서 말한 규제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플러스 2%포인트를 더하고 대신 강력한 경쟁 우위를 고려해서 디스카운트로 마이너스 0.5%포인트를 차감했습니다. 아, 규제 리스크 때문에 할인율을 높이지만 경쟁 호의 때문에 조금 깎아주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서 최종 RADR은 9.5%가 된다는 분석입니다. 9.5%면 뭐 아주 낮다고는 할 수 없는 꽤 보수적인 할인율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다소 높은 할인율인 9.5%를 적용해서 DCF 모델로 가치를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현재 주가 대비 여전히 약 20%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아, 규제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고도 20% 상승 여력이 있다. 네, 이는 규제 리스크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애플이 가진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그보다 더 크다고 평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수, 바이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는 결론입니다.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리스크와 기회를 계량화해서 가치 평가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인상적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주주 환원, 특히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애플 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죠. 자료들을 보면 역시 2024년 5월에 발표되었던 1,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발표가 가장 상징적인 사건으로 언급됩니다. 미국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그때. 네, 저도 그때 뉴스 보고 정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1,100억 달러라니. 그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루 만에 7% 정도 급등했었는데요. 관련 분석을 보니까 그 상승분 중에서 실적 호조 어닝 서프라이즈에 따른 기여분은 플러스 2.5%포인트 정도였고 나머지 플러스 4.0%포인트는 순전히 자사주 매입 발표 자체의 영향이었다고 분석하더라고요. 아, 실적보다 자사주 매입 발표 효과가 더 컸다는 거네요? 네, 그 역대급 규모 자체가 시장에 아주 강력한 매수 신호를 준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우리 회사 주식 이렇게 많이 사들일 만큼 자신 있다, 이런 메시지요. 재무적으로 보면 그 1,100억 달러를 예를 들어 평균 매입 단가 185달러에 전부 집행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약 3.84%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네,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이는 주당 순이익 EPS를 약 3.84% 정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효과, 어크레션을 가져옵니다. 자사주 매입의 가장 기본적인 효과죠. 네, EPS 상승 효과는 명확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EPS가 몇 퍼센트 올라가느냐 하는 숫자 자체보다 경영진이 시장에 보내는 신호, 시그널로서의 의미가 훨씬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신호 효과요. 네, 특히 그때가 애플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꽤 퍼져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역대급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은 애플 경영진이 현재 우리 회사 주가가 내재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very strong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 명확하게 보여준 행동적 신호, behavioral signal이라는 해석입니다. 아, 우리 주식 싸다, 우리가 사겠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따라서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 단순히 EPS 증가 효과인 3.84%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영진의 신뢰도에 대한 프리미엄, 예를 들어 추가적으로 5% 정도를 더 부여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목표 주가가 200달러였다면 EPS 증가 효과 약 4%와 신뢰 프리미엄 5%를 합쳐서 총 9% 정도의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수정된 목표 주가를 218달러로 제시하는 방식인 거죠. 경영진의 신호가 침보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이 항상 긍정적인 미래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땅한 신규 투자처를 찾지 못했을 때 주주 달래기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신뢰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얼마나 부여할지는 결국 분석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 점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애플의 실적 발표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체크리스트와 액션 플랜을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자료에서는 5가지 핵심 변수를 중심으로 실적 발표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라고 제안하는데요. 향후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가지 핵심 변수라면 어떤 것들이죠? 첫째, 서비스 매출 성장률. 둘째, 아이폰 매출 성장률. 셋째, 총 마진율 추이. 넷째, 자사주 매입 증액 규모 발표 여부 및 규모. 다섯째, 다음 분기 가이던스, 특히 매출 YOY 성장률. 이렇게 5가지입니다. 역시 서비스와 아이폰 매출, 마진, 주주환원, 그리고 미래 전망이군요. 핵심적인 내용들이네요. 네. 그리고 각 변수별로 불, 최상의 시나리오, 베이스, 예상치 부합, 베어, 최악의 시나리오, 기준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매출 성장률의 경우 불은 15% 이상, 베이스는 10에서 15% 사이, 베어는 10% 미만 이런 식으로요. 기준을 미리 세워두고 실제 발표 수치와 비교하는 거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별 지표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5가지 변수들의 조합이 어떤 시나리오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조합들이 있을까요? 시나리오 기준을 충족한다면 이건 강력 매수 신호로 보고 목표 주가를 15% 이상 상향 조정하고 투자 비중도 20% 정도 확대하는 과감한 액션을 취할 수 있다. 이때 예상되는 주가 반응은 플러스 10% 이상 급등. 와, 완전 베스트 케이스네요. 그렇죠. 반대로 이 대부분의 지표가 베이스 시나리오 기준에 근접한다면 이건 그냥 예상대로 나온 거니까 기존 매수 바이 의견을 유지하되 혹시 주가가 약간 눌리면 제한적으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예상 주가 반응은 0%에서 플러스 5% 사이. 그냥 현상 유지 정도군요. 네. 그런데 만약 3. 서비스 매출은 좋게 나왔는데 아이폰 매출이 부진하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까지 안 좋게 나왔다 믹스드 베어려면 이건 좀 애매하죠? 이럴 때는 기존 보유 홀드 의견으로 하향 조정하고 신규 매수는 일단 중단하며 기존 비중도 5% 정도 축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상 주가 반응은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을 때가 판단하기 어렵죠. 마지막으로 만약 5가지 지표가 모두 베어 시나리오 기준을 밑돌았다면 이건 명백한 위험 신호니까 매도를 심각하게 고려하거나 최소한 비중 축소 의견으로 하향 조정하고 기계적으로라도 비중의 10% 정도는 손절매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 예상 주가 반응은 마이너스 7% 이하 급락. 이런 식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구체적이네요. 각 지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결국 서비스 매출은 이익의 질과 안정성을 보여주고 아이폰 매출은 여전히 중요한 주력 제품의 성과를 나타내고 총 마진율은 가격 결정력과 비용 관리 능력을, 자사주 매입은 경영진의 자신감과 주주 환원 의지를, 그리고 가이던스는 미래 성장 모멘텀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5가지 지표가 애플의 현재와 미래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팁이 있었는데요. 옵션 시장의 내재 변동성, IV 분석도 참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재 변동성이요? 그게 뭔가요? 옵션 가격에는 미래 주가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걸 내재 변동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실적 발표 당일에 내재 변동성 IV가 35%로 나왔다면 이건 옵션 시장 참여자들이 실적 발표 당일 애플 주가가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2.2%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변동폭이군요. 네, 그런데 만약 실제 실적 발표 후 주가 변동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으로 이 예상을 크게 벗어난다면 이건 시장의 컨센서스가 완전히 빗나갔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제시된 시나리오별 액션 플랜을 더욱 신속하고 과감하게 실행해야 할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유용한 팁인데요. 실적 발표 대응 전략 세울 때 꼭 참고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애플에 대한 방대한 자료들을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 본 것 같습니다. 요약을 좀 해볼까요? 제가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플은 정말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충성도 높은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경이로운 수준의 재무적 효율성, 특히 높은 ROE와 ROA, 그리고 고마진의 서비스 부문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 또 애플 인텔리전스와 같은 기술적인 혜자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고 막대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환원하는 모습까지 정말 엄청난 강점들을 가진 기업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AI와 XR 플랫폼으로의 확장, 그리고 서비스 영역을 B2B나 헬스케어 등으로 넓혀갈 수 있는 뚜렷한 성장 기회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네, 강점과 기회 요인은 정말 명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계속 지적했듯이 간과할 수 없는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전체 매출에서 아이폰 판매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구조적인 약점일 수 있고요. 앱스토어 수수료를 포함한 헬심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 압박은 앞으로 더 거세지면 거세졌지 약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큰 부담이죠. 네, 규제 리스크가 가장 커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변수이고요. 마지막으로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은 애플에게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수나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도 주가가 다른 기업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항상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양날의 검 같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강점과 기회가 큰 만큼 리스크와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결국 애플이라는 기업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최신 아이폰 스펙이 어떤지를 아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생태계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서비스라는 엔진이 얼마나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AI 같은 미래 기술의 잠재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동시에 어떤 규제와 경쟁 압력에 직면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균형 있게 파악하는 과정일 겁니다. 네, 정말 복잡하고 다층적인 그림이지만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심층적인 분석과 대화가 청취자 여러분께서 애플이라는 기업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지사항.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청취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정보는 AI에 의해 생성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내용상 오류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